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정당의 헌법 같은 게 당헌인데, 이번 오거돈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으로 실시되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굳이 후보를 내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좀 물렁물렁하다 뭐 그런 평을 들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독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신도 승인한 거냐? 자, 이런 논리로 오늘 비판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했던 그 연설을 영상으로 틀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 작심하고 문재인을, 자, 지금 민주당 처음에는 박원순 오거돈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척 흉내를 내더니 이제 선거가 다가오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까지 오거돈 박원순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헌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박원순 오거돈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닙니다. 정의당은 더 강하게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내년 4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보선 공천 자체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다. 이제 당헌까지 고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공천을 강행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내년 보선은 여당 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 성추행 보궐선거다. 적당히 정치적으로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한 결과다.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당원 뒤로 숨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의도된 침묵이자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당원 투표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냐? 아니면 몰랐냐?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 만든 이 개혁적 당헌을 바꾼 거냐? 문재인이 이낙연한테 당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이 이낙연한테 시킨 건지, 아니면 이낙연 마음대로 하는데 문재인은 모른 척하고 동조하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공천 뒤집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적은 현수막을 뒤에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대표 시절인 2015년 10월 우리 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한다.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연설입니다. 같은 논리로 지금 민주당이 무슨 낯짝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낸단 말입니까?
둘 다 오거돈, 박원순의 귀책사유 아닙니까? 그것도 성추문 아닙니까?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당원 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 없고 일구이연 후한무치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의당도 오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책임 정치라는 약속음을 발행하고는 상한길이 돌아오자 부도를 내는 행태다. 발행 당사자는 뒤로 쑥 빠지고 보증을 선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민망하다. 투표가 끝난 이날 오후 6시는 한국 정치에서 말의 가벼움을 확인한 시간이 됐다. 말의 가벼움이 정치의 가벼움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상당히 더 강하게 나오라고 압박합니다. 단식이라도 하시오. 너무 가볍다. 너무 약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에 너무 약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그래도 오늘 김종인, 주호영, 빅2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까지 틀면서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더 이어져야 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주무부처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인 이 용어 선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 지금 검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른바 커밍아웃 대란이라고 불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저격했습니다. 불이익을 줄 것처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커밍아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인권단체들 지금 발끈했습니다. 아니, 추미애 장관 기본적인 용어 뜻도 모르고 저렇게 쓰느냐. 지금 언론들은 커밍아웃 논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 자, 추미애 장관이 왜 이 단어를 굳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품격, 인성 이런 면에서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성질, 화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는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적 수준의 문제입니다.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천지풍파를 일으켜야 했는지 지금 인권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비판을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격한 평검사를 옹호하기 위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지금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커밍아웃은 이런 데 쓰는 단어는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맨 처음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지금 인권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의 무식함을 꾸짖고 나섰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이 검사를 저격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환우 검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자, 그러자 인권 관련 단체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단어 사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은 지난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렇게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후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검사들의 글이 이 프로스에 올라오고 관련된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두 커밍아웃이 가진 본래의 뜻과 어긋날 뿐더러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만들어온 용어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커밍아웃.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 성소수자들이 쓰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지금 인권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품격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성소수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스스로 선언하는,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커밍아웃을, 성소수자가 쓰는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굳이 이런 단어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이 단어를 씀으로써 다른 검사들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검사들과 추미애 장관의 이 커밍아웃 대란, 이게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다른 누구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도 이 단어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미애 장관의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범죄 등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쓸 경우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에서 한 말입니다.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어쩌면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인권보도준칙까지도 역행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추미애 장관,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환우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 감찰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읽힌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주 평검사회의 등 검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단어를 추미애 장관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커밍아웃. 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적폐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뜻으로 커밍아웃이란 말을 사용한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한 활동가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커밍아웃을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과 검찰이 벌이는 정치적 공방과 무관하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권 감수성,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용어 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 오늘 탐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대내외 중요한 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5년 만에 방탄 국회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최근에 정정순 충북 상당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이 예상과 다르게 방탄 국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정정순 현직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청주 지검에 전격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25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이어지는 검찰 개혁 중에 하나로 심야 조사를 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질신문까지 이어졌고요. 이 대질신문은 누구하고 했냐면 회계 책임자가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측근들 한 6, 7명이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엄중한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는데도 이미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정순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최초의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미리 한번 해본다. 그런데 오늘 이 조사 과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대질 신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증거물들 가지고 추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녹취록까지도 지금 현재 이 고발인이 갖고 왔어요. 이런 걸 다 넘겼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다른 혐의들도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혐의가 이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발한 사람 핸드폰에서 과연 무엇이 다른 혐의인지 아직 검찰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혐의가 상당히 파장이 큰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에 처해 있잖아요. 당헌 당국까지 고쳐가면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놓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정순 의원의 다른 혐의가 또 한 번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홍준표 의원, 원희룡 지사 간에 서로 이 패복을 통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 이중대로 가고 전투력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관해서 원희룡 의원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이 원희룡 의원 얘기입니다. 보수파가 뭉치면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반문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림자를 지우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이 할 일이다.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이지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원희룡 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이제 6시니까요. 당원 투표가 다 종료가 됐어요. 당연히 뭐 이것은 당헌 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는데 재보궐선거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 그리고 특히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림길에 선다. 그래서 이미 이 당헌 당규를 고치겠다는 당원 투표에 회부함을 하면서 이낙연 지금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내년 재보궐선거 2개 선거에서 이기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고 만약에 질 경우에는 엄청난 이 역풍이 불 수 있다. 사실상 이 후보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가 수익을 말하자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11월 6일 날 댓글 조작 킹크랩 사건 2심 재판에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 대표에게 향했지만은 완전히 지지를 주지 않은 친문들이 김 지사 쪽으로 달라붙을 것이다. 물론 김경수 지사 대권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대권 나온다 했습니까? 절대 안 한다고 얼마나 강조했어요? 안 한다고 강조한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잠 못 자고 여러분들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당의 이런 부산 서울 공천과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 공천 당장 처리하라. 그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상식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에 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2015년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만든 문재인 조항, 문재인 당헌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여당의 이런 독단과 독재, 그리고 민심 외면, 이런 거를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완전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점잖은 일갈이 과연 먹혀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원내든 원해든 아니 어떻게 103명이나 되는데 단식 투쟁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웰빙 정당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드루킹 사건 같은 거 11월 6일 날 지금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판결문을 거의 다 써놨을 텐데, 그래도 그 잘못된 판결문,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적인 예가 은수미 성남시장,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이 판결문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잖게 하고, 김경주 지사 판결을 앞두고, 야당은 야당답게, 그야말로 투쟁하는 정당답게, 야당의 생명력은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투쟁에 있습니다. 투쟁 전략과 투쟁 방법, 그거는 정치 상황과 여권의 어떤 그 전국 운영,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렇게 이렇게 점잖게 방 안에 앉아갖고 촉구만 하는 거 가지고 과연 여당에 먹히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드루킹 사건 어떻게 해서 받아냈어요. 김성태 의원이 그때 그야말로 생명 걸고 단식 투쟁해갖고 받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단식한 효과를 거두려면 생명을 거는 사람이 국민의힘 청년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청년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건강이라도 좋잖아요. 중장년층보다. 그러면 청년 중이라도 말로만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들 같이, 저같이 말로만 싸우지 말고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 공천 잘못해갖고 완전히 낭패하고 지금 이렇게 호기가 오고 있는데도 이거를 못 잡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게 이 민주당 이중대냐, 과연 투쟁 정당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민심의 흐름, 야당에 대한 이 민심의 분노 제대로 담아낼 줄 아는 야당이 될 때 총선이고 보궐선거고 내후년 대선이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 점잖게 다 지금 현재 여당 논평가밖에 없어요. 투사가 없어, 투사가. 평론가밖에 없어요, 야당에. 참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회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 검사의 난, 이미 온라인 선상에서 저는 불이 붙었다고 봅니다. 지금 숫자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숫자로 230명이니까 대충 10분의 1, 10%밖에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여당은 당연히 이 의미를 축소시켜야 되니까 그거 1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번에 10%는 100%나 마찬가지다. 그 비판의 질을 봐야 된다. 그 동원되는 용어, 그 다음에 동원되는 논리, 투쟁 의지, 검찰 내 분위기를 봐야 된다. 이 불지른 사람은 바로 윤석열 총장 아니겠어요? 본인이 그만큼 지금 코너로 몰리고 식물 총장, 그야말로 2천여 명의 검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면 윤 총장이 국가를 위해서 또 검찰을 위해서 뭐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2일 날 작심성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미애가 지금 잠깐 덜컹하고 수도파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진실이 순간까지 끝까지 불편한 진실이 밝혀질까지 투쟁하겠다. 추미애가 이렇게 올리긴 올렸지만은 이걸로 만족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작전으로, 즉 축출 공작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추미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민정수석 플러스 정무수석의 영향이 검찰과 법원, 이런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커요. 그만큼 중책 중에 중책인데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KBS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의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신중치 못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플러스 알파, 거기에 최재성, 이미 강기정, 전현직 정무수석들이 윤석열 축출 공작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승전결하면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또 축출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 청와대 청원이에요. 청와대 청원에 뭐라고 돼 있느냐? 어제 올라왔는데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청원인이 16만 명에 상당한다. 제가 보기에는요, 곧 아마 한 2, 3일 내로 100만 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바들만 뭉쳐도 100만, 뭐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 정도로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식물로만 만들어놨으니까 22일 날 국감장에서와 같은 그러한 이 검찰 세력 내부 조직화시키는, 그래서 검난으로 이어지는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축출 공작을 하고 있다,
축출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도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 만에 16만 780명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여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얘기가 문바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에 많이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국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검찰 출신 장관한테는 대선배님 지도 편찬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비검찰 출신 장관들한테는 겁난 운운을 하고 있느냐? 강력히 또 반박을 나섰는데요. 이거 조국, 이거 좀 방법이 없나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강의 한 번 안 하고 수천만 원 타먹은 이런 배짱과 우이선, 저 같으면요, 장관까지 했는데 이거 다 사회에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서울대학에 반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조국을 치고 나선 사람이 서민 교수입니다. 뭐냐면, 조국이 과거에 자기 아들 군대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때쯤 되면. 그랬는데, 지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군대 보낼 거냐 말 거냐. 군대 보내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돼버리는데, 워낙 거짓말을 질색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조국님이 자기 스스로를 고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설마 조국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건 아니죠? 이렇게 비꼬는 SNS를 올렸어요. 이거를 딱 올린 것은 그만큼 현재 이 군 입대 문제도 입대 문제지만 조국이 약속한 것을 또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기 위해서 다시 환기시킨 겁니다. 작년 요맘때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5번에 걸쳐서 입영을 연기했는데요. 이 페이북을 보고 조국이 뭐라고 나섰느냐? 난데없이 왜 제 아들 군 입대 문제를 꺼내느냐? 대학원 현재 대학 중이고 졸업 후 입대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도 도 전 장관에게 보내는 소 교수의 페이북 글을 보니 불현듯 작년 제 아들을 둘러싼 원정 출산 공격이 떠오른다. 자신의 아들이 곧 군대 입대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경원 의원 아들 원정 출산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작년 요때. 그렇지만은 나경원 의원 떳떳하다. 이래서 지금 반격을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사실상의 저는 정치행보라고 봅니다. 이 정치행보가 꼭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선이나 아니면 정계에 투신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정치행보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가 정치행보로 검찰을 지금 말하자면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 핵심인 검찰개혁에 많은 오점을 지금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으로 검찰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추미애에 대해서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에는 법, 정치는 정치로 대보를 해야 지금같이 이 어수선한 정국에서는 클리어하게 대결 국면이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만히 검찰총장직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국감장에 가서는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어프로치다. 그래서 추미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보를 이미 시작했고 이 정치적인 행보는 퇴임 후의 정치 행보 2단계를 앞둔 전초 1단계 행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대전고검지검 방문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제가 한 말이 뭡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방문했을 때 검찰 개혁의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이뤄내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평등이다. 언론에서 이걸 별로 짚지 않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을 불공정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즉 정치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맞받아치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와 같은 해석이 어느 언론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제가 이미 대전에 갔을 때가 지난 10월 29일이잖아요. 31일 날 이틀이 지나서 조선 TV조선에서 처음으로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고 우회적으로 추미애의 검찰 개혁 강한 반기를 든 것이고
추미애의 지휘권과 감찰권, 인사권에 대한 강한 또 다른 반발의 점잖은 워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 조응천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조금박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금태수 의원이 튀쳐나왔어요. 나머지 조응천, 김혜영, 그다음에 박용진은 살아 있습니다. 이 소수파 민심의 목소리를 그나마 여당 내에서 대변하는 의원인데 이 조응천 의원이 뭘 하고 있냐면 31일 날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추미애의 강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하나는 추미애가 요즘 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청법 정면으로 위반되어 있다. 이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말하자면 남용하지 말라.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자기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 뿐이지 총장으로 하여금 수사에서 빠지도록 배제시키는 부작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부작위 조치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교가 수사지휘권은 말벌의 침과 같은 것이다. 쏘고 나면 이 맞은 이 사람은 죽게 되지만 또 벌도 따라서 죽는다. 이런 것 같이 이 수사지휘권, 추미애가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관해서 강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한 5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의 관전평은요, 과거와 다른 것이 사전투표가 엄청 많다. 그래서 이미 전 유권자의 43%의 사전투표를 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한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평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6년도 선거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틀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어요. 왜? 여론조사에서도 힐러리가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거의 280만 표 앞섰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대로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미국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리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긴 것은 바로 샤이 트럼프 때문에 이긴 거다. 그러면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많으냐? 아니올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많지 않은 것이 부동층과 샤이 트럼프가 맞지 않은 것이 이번에 사전투표가 높은 것만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마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현재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던 내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11개 언론 및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자료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7.8%포인트 차이로 앞선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하고 MBC에서는 무려 11%나 앞선다. 그리고 2016년도에 유일하게 트럼프 승리를 예측했던 라스무센 리포트 조사에서도 3%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세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유권자 조사에서 이 학력 부분이 빠졌습니다. 조사할 때. 근데 이번에는 그런 여론조사의 과학적 뭐라고 그럴까요? 통계치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력 변수를 이번에는 전부 다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트럼프가 승리하는데 결정적 원인은 북부 지역에 있는 공업지대가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즉 흔히 얘기하는 대로 러스트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스트 벨트. 이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그런데 러스트 벨트의 특징은 뭐냐면 저학력자들, 그다음에 저학력 노동자들, 즉 블루 칼라들 유권자들이 많아요. 저소득 저학력 블루 칼라 유권자들. 그래서 이번에는 학력 변수를 추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의 추측이 뭐냐면 저학력, 저소득,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학력을 둠으로써 이제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샤이 트럼프가 더 이상 샤이하지 않다. 요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부동층도 2016년도 선거에서는 13에서 20%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3에서 20%가 16년도 선거에 부동층이었는데 그 가운데 60%가 트럼프, 30%가 클린턴을 찍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부동층 비율은 3 내지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최소의 격차는 3%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 또 CNN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 경합주 6개주 중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는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다. 미시간주 하고 이 위스콘신에서 오차 범위 지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애리조나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51%로서 트럼프 45%를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 대선에서 이 4개 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4개 주에서 만약에 지금 이 CNN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YTG에서는요, 매우 이례적으로 과연 트럼프, 어느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는지, 이걸 지금 정리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국민들은 트럼프를 원하지만, 바이든을 원하지만, 정부는 트럼프를 원한다. 왜? 정부는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을 갖고는 북한 핵 절대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쭉 건의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그리고 중국은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비스미르하게 현재와 같은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는 동유럽 국가에서는 트럼프가 답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고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는 트럼프는 지나치게 국제관계를 경시하고 그야말로 동맹관계, 우방과의 관계를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치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오늘 언급한 바에 따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 개표가 수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일종의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 후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 방위군이 출동할 수